예, 통합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첫 역전을 했다고 하는데, 자, 김민우 변호사님, 예. 이 얼마나 지지율 격차가 있었는데 어떻게 역전된 겁니까? 예, 그전에 쭉 뭐 몇 달 동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보다 앞서오다가 네. 8월 첫 주에는 35.1 대 34.6으로 굉장히 근접을 했었고요. 네. 8월 2주째 여론조사에서는 36.5 대 33.4로 역전이 된 것입니다. 네. 예. 이게 과거에 그러니까 보수정당 미래통합당의 전신들까지 한번 살펴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본격화된 이후 그러니까 거의 한 4년 만인 거죠. 굉장히 오랜만에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현 여당인 민주당의 지지율을 넘어선 건데 어떤 요인이 있었다고 보세요, 교수님은? 뭐 아마 국민 여러분들이 다 많이 아실 거라 생각이 네. 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여기 보면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예. 그러니까 리얼미터 조사 같은 경우가 역전이 됐지만 다른 조사 같은 경우는 아직 역전 안 된 상황이지만 그렇죠. 예. 경향적으로는 지금 당연히 지금 거의 오차 범위 안에 들어왔다라고 보는 상황인 네. 것 같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예.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책 실패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일단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압도적인 네. 의석을 준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19를 잘 대처해라. 예. 그리고 거기서 파생할 경제 위기를 잘 대처해라라고 하는 예. 소위 그런 능력들을 발휘하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던 거지. 네. 그것을 가지고 입법 독주를 한다거나 예를 들면 오만하게 해라는 얘기를 한 건 절대 아니거든요. 네. 겸손을 잃었다. 그러니까 자세와 태도를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많이 한 거죠. 네. 근데 자세와 태도를 잃어버리고 정책도 실패하는 정당에게 지지를 보내긴 되게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책 실패라고 하는 건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나 저는 반등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네. 하지만 이 자세와 태도를 바꾸지 않게 된다면 네. 저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더 많은 치명상을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거고요. 전 그런 측면에서 2004년도에 이부터는 열린 우리당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저희가 좀 보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최초의 일학급 파병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면서 핵심 지지층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었고 예. 그 4대 개혁 입법이라고 하는 정치 아젠다를 가지고 그다음에 그게 종부세로 가게 되면서 완전히 지지율이 폭락했던 과정들이 분명히 있는데 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소위 총선 압승 이후의 자세와 태도의 문제 예. 그 이후에 계속 벌어졌던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문제와 부동산 실패라고 하는 문제가 겹치면서 네. 정당에 대한 지지와 신뢰가 완전히 떨어져 버린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신뢰 하락이 가장 컸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네.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지지를 철회한 다음에 유보를 하고 있는 분들과 네. 지지를 철회한 다음에 통합당으로 가신 분들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전 그렇다면 지금 그 사이에 분명히 있다. 아직까지 민주당에게는 반등의 계기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자세와 태도를 갖고 간다면 네. 일단 아무리 정책적인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과거와 같은 과거는 20% 정도 차이가 났었으니까요. 네, 네. 가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하긴 태도, 예. 자세의 변화가 중요하다. 겸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래통합당의 입장에서는 이게 4월 15일 총선 시점의 지지율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건데 사실 총선이 뭐 우리가 오래된 것 같지만 지금 5, 6, 7, 8, 4달밖에는 지나지 않은 상황인데 4달 간의 상황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민심의 변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통합당 사람들이 만나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희한하게 이제 이 지지율 이 그래프라는 게 네. 4.15 총선 직전 한 2달 직전까지 한 2월까지는 대단히 이제 통합당한테 또 이렇게 높게 좋은 올라갔었죠. 추세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이제 통합당 쪽에 안 좋게 이렇게 됐다가 네. 총선이 끝나자마자 또 다시 민주당이 안 좋고 통합당이 올라가는데 유독 왜 총선 시점, 그 시점만 그렇게 나쁘게 나왔느냐 이런 자탄들을 많이 해요. 네. 그 자체도 물론 통합당이 반성해야 될 예. 대목이죠. 뭐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예. 그건 참 대단한 이제 아이러니다 이렇게 보이는데 저는 말씀하신 대로 왜 이게 총선을 뭐 여당이 이제 민주당이 압승을 해서 그 다음에 막 폭주를 하고 독주를 하고 독선을 하고 오만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보이지 않습니까? 예. 왜 그 사람들이 왜 갑자기 그렇게 보입니까? 그 뭐 원래는 좋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예. 생각 안 하거든요. 원래 그런 이제 속성들을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동안에 좀 참고 있다가 지금 예. 이제 폭발을 이제 파출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 정당 지지율이라는 게
정당 지지율은 우리나라 정당 지지율은 그렇습니다. 정당 자체의 지지율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다 대통령 지지율하고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면 여당 지지율도 올라가고 뭐 그렇겠죠.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면 여당 지지율이 내려갑니다. 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야당 지지율이 조정을 받는 네. 이런 형국입니다. 양당 자체가 무슨 독자적으로 뭘 일을 해서 스스로 이렇게 득표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근본적으로는 이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독선적이고 좀 이렇게 독주를 하는 그 국정 운영이 당으로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고 당은 그 국정 운영의 방향대로 가는 거죠. 네. 가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전반적인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제 통합당 자체도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큰 문제이죠. 이걸 풀어 헤쳐나가야 하는 네. 문 대통령 민주당이 가장 큰 문제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통합당도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지율 역전을 했지만 네. 지금은 가만히 전략. 가만히 있으면 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지지율이 좀 올라간다 이런 얘기에서 가만히 전략이라고. 가만히 전략으로 저는 이제 당분간 가만히 전략을 더 가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안 그러면 지지율이 내려갈 겁니다. 근데 가만히 전략을 일정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텐데 정기국회가 이제 되면 그때까지 가만히 그 이후에는 가만히 할 수는 없죠. 어떤 사실 그 색깔을- 정기국회하고 국정감사하면은 야당이 예, 굉장히 야당의 장이니까 활약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때는 더 강력하게 자기들 이제 비전과 예. 뭔가 이런 거를 제시해서 이제 흡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현재 갤럽 여론조사도 보면 통합당 지지율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국민들 가운데서 야당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서는 20%밖에 잘한다고 응답한 게 20%고 잘못한다고 응답한 게 69%입니다. 네. 그리고 통합당 지지층 중에서도 야당 역할을 잘하느냐고 물었더니 31%만 야당 역할을 잘한다 이렇게 대답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통합당이 상대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추락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만 예. 통합당의 갈 길도 저는 뭐 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정당 지지율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연동돼서 움직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는 굉장히 높았잖아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 그 역대 대통령 4년차 국정 지지율이 맞나 싶을 정도로 높았었는데 지금은 30%대로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4년 차 정도가 되면은 네. 이제 지지율이 이제 어느 정도 조정받기 마련이고요. 사실 그동안 사실 과도하게 높았던 게 사실 좀 의문이었던 거죠. 사실 네. 추세를 놓고 보면은 그게 맞는 건데 다만 저는 지금 이 상황을 조금 민주당이 간단하게 보면 안 된다라고 제가 네.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이게 조국 사태 때 지지율과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는 인물만 바꾸면 됐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야당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예. 다시 금방 회복세가 금방 가능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타격이 좀 제한적이었는데 지금은 달라요. 정책, 인사, 예. 그다음에 야당 회복세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네. 결국 정치는 지지율만큼 일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 더 빠져버리면요. 국정 운영의 동력 자체가 상실돼 버려요. 그렇다고 민주당이 아주 나쁜 것이냐 또 좀 그렇지는 않아요. 본인들이 위기를 위기로만 인식해주면 되는 건데 네. 지금 176소 있잖아요. 예. 국정 국정 운영 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아직도 카드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고 태도 변화가 있어야만 네. 이게 가능한데 야당도 이제 보시면은 8월 결산국회, 정기국회 통해서 아마 어떤 당의 지지율의 총합을 개인기로 많이 이제 합산해서 넘어가려고 할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이번만큼은 좀 대통령 지지율 빠지는 것과 정당 지지율 빠지는 것을 좀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김민우 변호사님 실제로 여권 그러니까 청와대나 민주당에서 최근의 이 여론 흐름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인가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광복절 경축사로 대통령께서 여성 인권 부동산을 말씀하신 것도 예. 사실은 뭐 일본에 대해서 뭐 개인 청구권 문제가 등한시돼서 이제 외교적으로 다시 이걸 판결이 나온 후에 풀어야 되는 이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네. 그 국내 정치권이나 국민들에게도 여성 인권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다시 챙기겠다. 네.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이제 다시금 정비를 하겠다. 뭐 이런 의미도 있었던 거고요. 예. 사실 어저께 또 아까 야당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광복절 기념사 논란 같은 경우에 그 친일 청산을 공약으로 내세워서 당선된 광복회장이 국민묘지법이 쟁점이 되는 시점에 그런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원희룡 지사나 다른 그 비례의원 허 의원이죠. 굉장히 강한 반발을 하면서
그 중도층들이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잊었던 부분을 좀 다시 회상하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친일 논란에서 굉장히 통합당이 밀렸었거든요. 네. 그런 게 나오면 굉장히 좀 위축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뭔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올라가면 국민들 기대가 올라가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정책이나 전개를 네. 보여야 되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정책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잘 보이고 있지만 예. 어떤 정견을 보이는 철학이나 가치관을 보이고 역사관을 보일 때 하나씩 또 국민들에게 약간 좀 실망을 줄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물론 민주당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있지만 예. 지금부터 이제 통합당도 그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동산 민심이 이번에 이 정당 여론조사에 굉장히 그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거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여당 내에서 예를 들어서 김남국 의원이나 윤성준 의원의 발언들도 좀 화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강경 발언을 했다가 좀 사과성 다시 발언을 내는 일도 있었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분 법사위시잖아요. 네. 좀 법사위 발언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는요. 전략기획위원장 자리 사퇴하신다 이런 발언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집권당의 전략을 기획하시는 분이에요. 예. 근데 그분의 발언 자체가 앞뒤가 틀리게 된다면 예. 당의 정책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아까 자세와 태도 문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저런 네. 분들이 자기 좋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의 입장으로 말씀하셔야 되는 거고요. 국민 정서에 입각해서 말씀하셔야 돼요. 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니까 과거에 통합당이 그런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 막말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방식들이 얼마나 지지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다 알만한 분들이 이렇게 예. 말씀하시는 건 오히려 해당 행위를 하시는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서울, 경기 중도층 같은 경우가 지지를 철회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얘기 뭐냐면 예. 탄핵 이후에 형성된 그 새로운 유권자 흐름, 예. 지표가 변하고 있다는 징후일 수 있어요. 이건 되게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게 이 부분을 갖다 보호는 시키지 않게 된다면 앞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다면 이런 상황들을 엄중하게 여겨서 긍정적인 메시지나 아젠다를 가지고 전국을 뚫어나가야 되는데 네.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분들은 좀 발언을 자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앞으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의 좀 호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8월 29일 날 전당대회가 있고 예. 그다음에 또 지금 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나름대로 국정감사나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정책적 실험 과정들을 앞으로 다 할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착실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계속 176석이라는 이유만으로 오만한 발언들이 나오게 된다면 정책을 아무리 잘해봤자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당대표가 누가 되든 이 부분들을 다 잡지 않게 된다면 네. 상당히 많은 혼선이 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호재이지만 이런 앞으로 호재가 분명히 있지만 이런 구조적인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않게 된다면 예. 상당히 상황은 난감하게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그 어떤 특정 정당이 당대표를 뽑거나 전당대회를 하면 컨벤션 효과라고 해서 모든 매체나 국민의 관심이 그 특정 정당에 쏠리기 때문에 이 컨벤션 효과를 크게 누려서 정당 지지율이 올라가곤 하는데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컨벤션 효과가 아니라 컨벤션 참사 비슷한 수준으로 저는 이렇게 상당히 네. 내부적으로도 쇼크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대통령 지지율하고 당 지지율이 다 같이 떨어지니까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 새로운 당대표가 지금 주목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특히나 이제 이낙연 이제 뭐 당대표로 유력시되는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 당대표의 경쟁은 김부겸 의원하고 경쟁을 하는데 예. 김부겸 전 의원하고 여론은 전부 다 이재명 지사하고 네. 대선 후보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 엎치락뒤치락했느냐 관심은 걸로 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지금 당대표를 이재명 지사하고 지금 둘이 경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 관심은 이제 걸로 쏠려 있는데 그것마저도 좀 하락 추세이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더더욱 흥행을 이제 뭐 이렇게 낼 수 있는 네. 요인들이 상당히 이제 사라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 과정에서 저는 이제 이낙연 의원이 최대의 뭐 피해자라고 이야기하면 뭐 본인도 그 당에 몸담고 있는 주역으로서 피해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낙연 대세론이 어쨌든 무너져가는 네. 설사 당대표가 지금 된다 하더라도 네. 그렇게 막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뭐
상처뿐인 영광. 네. 그러니까 대세론이 무너져 나간 다음에 가져올 이 당대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시밭길밖에 네.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저희가 정당 지지율과 함께 다른 여론조사 지지율을 살펴보려고 했었던 게 바로 그 이낙연 전 총리,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당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과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지사 간의 대권,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이 역전됐어요. 처음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큰 내부적으로 민주당으로 봤을 때는 큰 사건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낙연 의원이 어쨌든 간에 이낙연 의원도 뭐 이렇게 친문의 주류는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봤을 때는 문 대통령의 후광을 받아서 사실 이까지 올라온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문 대통령과 약간의 반대, 그죠? 이렇게 반대쪽 라인에 서면서 지금까지 올라오는 건데 예.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더 지지율이 더 높아졌다라는 것은 안 그래도 전반적으로 지지율이 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레임덕을 심하게 이제 당겨올 수 있는 그런 요인이죠. 예. 레임덕 학자들에 따르면 사실 레임덕이 여러 가지 한 5-6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여러 뭐 스캔들도 있고 뭐도 있고 레임덕 시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여권 내부에 네. 여권 내부 집권당 내부의 분열이 가속화되는 네,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딱 보면 지금 그게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을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이 네. 득세를 하는 이런 게 이제 레임덕의 주요한 징후라고 그렇죠. 이렇게 우리나라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정치사만 보더라도 그 현재 집권하고 있는 현재 권력에 반해서 그 과정을 딛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차기 주자로 각광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거잖아요. 김민우 변호사님,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굉장히 그 차기 대권 주자로서 탄력을 받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현상이 일시적일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저게 어쩌면 공고화될 거라고도 보세요? 좀 공고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게 예. 일관되게 성남시장 때부터 할 수 있는 걸 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해낸다는 점에서 매력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기본주택이나 주택보유세, 기본소득 이런 것도 사실은 저번 대선 때부터 좀 일관된 정책으로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같은 경우에 그 주택 보유세 강화를 한다고 하니 1주택자가 실거주할 경우에는 오히려 보유세나 종부세를 좀 낮춰주는 네. 주택을 이미 매입하신 분들 예. 그런 분들도 인정할 만한 합리적 제한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단단해 보이고요. 그 어떤 뭔가를 한다고 하다가 미적미적하다가 흐지부지 되는 거를 국민들은 여든 야든 별로 네. 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 모습에서 약간 합법적이고 정당하다면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밀고 나가는 그런 모습에서 네. 매력을 느끼시는 거고 그다음에 대법원 판결이 걸려 있을 때에도 상당한 지지를 받다가 지금 그 이후에 지금 탄력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게 굉장히 단단한 충성심이 강한 그런 지지율로 보입니다. 근데 상당히 재밌는 건요.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역전되긴 했지만 여전히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는 이낙연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 밖에서는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고 당 내에서는 여전히 이낙연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권 교체, 그러니까 정권 이양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권이 내부에서 내부로 이어질 때는 후계자보다는 대체제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낙연 후보에게는 후계자 이미지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자들은 좋아하는데 네. 다만 뭔가 새로운 역동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이재명을 선호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예. 그런 차이가 사실은 대체제 이미지가 없는 게 이낙연 후보로서 된다는 약점이고 네. 이재명 지사는 그런 민주당의 주류를 또 어떻게 가져오느냐 이게 네. 숙제로 남는 거죠. 아. 그 사이에서 아마 상당한 이 여론조사의 지지율의 진폭은 앞으로도 좀 계속될 것이라고 저는 분석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선 보면 정권 교체가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건 이제 93년도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하면서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이 된 분들을 보면은 말씀하신 내용들이 일맥상통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노무현 대통령에서 이명박 대통령 했을 때 완전한 정권 교체가 그렇죠. 이루어진 거고 이명박 대통령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 넘어갈 때는 당내에서의 그렇죠. 대체제 역할이 대체제 굉장히 역할을 컸었던 했었죠. 거고 예. 그 이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된 거고 그러면 여하튼 청와대도 좀 생각이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보는 심정이. 제가 보다 난감한 방정식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 통합당 지지율, 이낙연, 이재명 지지율 네. 이
5가지가 서로 엇갈리게 지금 진행이 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자나 민주당 지지자 같은 경우 이낙연 의원을 더 지지를 하는데 또 이재명 지사는 뭐가 문제냐면 지지율이 올라갔는데 그중에 통합당 지지자들 분이 10%고 그렇죠. 이낙연 후보는 3%예요. 그다음에 어떤 정의당 지지자의 33%가 이재명 지사고 17%가 이낙연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연동률이 서로 예를 들면 반비례 형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전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두 분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저렇게 엇갈리는 방식으로 가서는 제가 볼 땐 어느 순간 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지지율 자체는 난감한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 방정식을 풀 수 있는 것도 두 분이 얼마만큼 시너지를 낼 수 있게 가느냐 이런 거라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라는 그 광고 카피가 유행이었는데 여론이야말로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